이제 이제 강의 들어갈 거예요. 이론 문법 들어가서 먼저 책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그래도 책을 샀으면은 뭐 머리말은 안 보셔도 돼요. 물론 머리말에 보면 이 책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머리말은 안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공무원 국어 기출 분석, 그치? 타직열 아까 제기했던 뭐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뭐 이런 시험들에 대한 기출 분석이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군무원 방금 보여드렸던 그 표 군무원 시험의 그런 출제 경향 방향, 그치?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읽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출제됐구나 좀 보고 알고 가시는 게 좋고, 뭐 책의 그런 구성과 특징까지는 좀 그렇고 최근에 출제됐던 것들에 대한 그런 공무원 시험의 출제 경향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차는 한번 꼭 보세요. 목차. 첫 권의 맨 앞에 보면은 1권, 2권, 3권 모든 책에 대한 목차를 다 설명해 놨거든요. 차례, 목차라고 하죠. 그래서 할 얘기가 뭐냐면은, 자, 먼저 아직 어떻게 보면 OT가 안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봅시다. 공부를 잘 해가지고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한 다음에 많이 정리한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맞으면 좋잖아요. 그럼 합격해서 떠나면 되는 거죠. 참 보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봐요. 이 공부를 가르치는 게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데 이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은 설명을 하는 거를 그때그때 잘 이해하는 것도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필요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들어요. 분명히 공부에는 개인차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매일 주어진 공부를 주지 않으면 못하는데, 솔직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체적인 큰 틀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맞게 세부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련하게 공부했던 스타일이에요. 그러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남들 3시간 할 때 4시간, 5시간 해가지고 간신히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난 친구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은 내가 거북이면 여러분들은 너구리고 그 다음에 뭐 사슴이고 이렇게 서로 다 2번 얘기하면 1번 까먹고 3번 얘기하면 2번 까먹는 삶이라고 자기를 내려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러면은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이제 설명할 건데, 이런 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솔직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공부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순서가 뭐였어요?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 적어도 올해 거, 이번에 거 기출을 한번 봐라. 틀려도 된다. 빵점 맞아도 되는데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우리하고 먼 쪽의 세계인 수능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은 쪽에 있는 세계인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같이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걸 한번 느껴봐라. 라고 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이러이러한 것들이 출제되는데 이 책엔 제대로 내용이 있는가? 솔직히 이건 필요 없다. 있을 만큼 있으니까. 적어도 척이 이만큼 두꺼운데. 이 책에 보니까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단원별로 수록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적어도 뭐예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해줄 텐데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선생님이 시키는 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 외에 나의 일주일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설마 나한테 지금 국어 배우러 왔는데 내가 4시간 설명했어. 그 다음에 그 설명한 거 집에 가가지고 따따따따를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할 건 아니죠? 앞으로 이거는 더 많은 게 생길 것이고, 오늘은 첫날이라 OT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 보니 얘기가 좀 오늘 공부할 게 적은데 앞으로는 공부할 게 쏟아질 거예요. 무지무지 많아질 거거든요. 당연한 것처럼 공부하러 여기 왔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은 첫날이고 날 첫날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양이 적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랑 오늘 10시간 수업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나 관련을 드리면은 저랑 여러분들은 당분간 1권 문법을 할 거예요. 왜 문법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법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2권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비문학, 최근에 지방직, 국가직, 우리 군무원 시험도 비문학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법이니 장문이니 한자 성어니 어휘니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 책을 한 번도 안 펼쳐보고 목차만 보고 한 번도 안 펼쳐보는 그런 미련한 사람은 없겠지? 그지? 이 책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목차를 통해서나 한번 넘겨보면서 뭐가 있는 다음에 좀 보시고, 여기는 문학이 있어요. 3권에는. 제가 지금 오늘은 3권까지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 이 권에는 어휘와 한자 성어와 비문학 같은 얘기들이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속담도 있어요. 있는데 자, 내가 이제부터 오늘 설명한 문법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에도 제가 종류와 결이 다르다 그랬죠. 이해하지 못하면 못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내가 지금 문장 3개 준 다음에 다음 중 서술어의 자릿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러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은 공무원 강의가 다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먼저 시작하면 문법부터예요. 문법은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1권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휘, 그치? 그냥 어휘, 고유어 공부하고 이런 것들. 이번에 나왔죠? 칠칠하다, 칠칠 맞다, 칠칠하지 못하다, 칠칠 맞다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잖아. 원래 그 칠칠하다라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사람이 사리가 밝고 그다음에 똑똑하다 이런 뜻인데 보통 우리가 보면 뭐라고 써요? 야, 이 칠칠 맞지 못한 녀석아 해가지고 좀 어리석고 둔하죠. 그쵸?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칠칠하다가 맞냐, 칠칠하지 못하다가 맞냐라고 해서 문제가 이번에 시험에 냈어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칠칠하냐, 칠칠 맞지 못하냐를 말을 얘기하려면은 칠칠하다가 뭐야? 여러분들 칠칠 맞지 못하는 놈 이런 뜻은 들어봤어도 말은 해봤어도 칠칠하다는 말은 모르죠, 잘. 그런 어휘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특별한 학습이나 아니면은 가르침이 없어도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또는 한자 성어. 한자 성어. 물론 배우고 공부하면 좋겠지만 이심전심을 꼭 가르쳐야만 알 수 있습니까? 용두사미를 꼭 가르쳐야만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작년이었나 그 정치적인 얘기 아닌데 정치인으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양두구육 이런 말 했다가 큰일 났었죠. 이런 것처럼 한자 성어를 꼭 배워야 할 수 있어요? 배우면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아직 가르치기 전까지 스스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일주일을 채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 권에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꿈처럼 많지만 아직 못하는 게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예를 들어서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비문학은 기사문을 많이 내요.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와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무슨 뭐 코로나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어가고 곧 6만 명이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전문가가 코로나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한 이만큼 정도의 그런 칼럼을 썼어. 이 칼럼을 읽고 이 사람은 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가? 1번 돈이 없어서, 2번 때려 죽이고 이런 거 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꼭 내가 가르쳐야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지. 이런 것이 이 권에 있어요. 이 권에. 그러니 다음 주 올 때까지 그냥 오지 마시고 최소한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 한자 성어나 여기서 어휘는 고유어가 있고 무슨 단위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제별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휘들은 말을 해줘. 유튜브 영상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은 무조건 4시간 수업 듣고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 외에 내가 월, 수, 금은 화, 목, 토는 내가 한자 성어를 좀 하루에 10개씩 외울 거야. 예? 내가 월, 수, 금은 속담을 10개씩 할 거야. 화, 수, 목은 한자 성어를 10개씩 할 거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조건 고유어를 5개씩 외울 거야. 정도는 말 안 해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권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겠죠. 이 권에는 고유어도 있고 책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기 있는 것처럼 다이어리 아니면 무슨 뭐 메모장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1년 공부했을 사람들이니까 학습 계획을 세우고 뭐 하는 다이어리 같은 거 하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할게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무슨 플래너 해가지고 뭐 어디 학원에 등록하면은 뭐 몇만 원짜리 플래너 주고 난 다 개똥 같은 소리라고 생각해. 중요한 거는 공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방향만 알면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냥 맨 종이만 있어도 돼요. 라고 하는데 시중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못 읽겠지만 제가 요거 하나만 노하우를 알려주고 바로 진도 들어갈게요. 아직까지도 공부 계획을 12시 취침, 아침 6시 기상 6시 기상했으면은 30분 동안 명상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아침 공부 들어가고
아직까지도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런 것들은 어디? 군대에서. 생각하지 마. 시키는 대로 밥 주면 먹고 시키는 대로 가서 훈련이나 하고 와. 그러니 군대에서는 뭐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짱 막히죠.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내가 6시에 기상하기로 했는데 5시 40분에 일어났어요. 그럼 20분 동안 서 있어야 되나? 이거는 매우 수동적이고 매우 미련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인 공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예? 공부의 시작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나누어 봐야 되겠죠.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수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무조건 아침 여기에 와가지고 수업 4시간 듣고 4시간 끝난 다음에 빨리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질문거리 찾는 게 오늘의 1순위예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수업 듣는 게 1순위, 그 다음에 복습하는 게 2순위, 질문하는 게 3순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끝나면은 이동훈 선생님이 얘기한 정보사회론의 특정 이론을 암기할 수도 있고 그게 끝난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정보학의 김웅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뭔가를 더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이렇게 공부하는 게 1순위가 먼저 순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내가 나의 공부의 스타일을 보시고 내가 공부하는 양을 보시고 내 직렬을 보시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오늘 중요한 거, 내일 중요한 거 매일매일의 중요성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나의 중요한 계획들을 나누어 보는 것들. 제발 좀 얘기하는데 미련하게 오늘 배웠으니 이게 단가? 이렇게 미련한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얘하고 얘를 크로스하는 것은 뭐예요? 아침에 눈 떴어. 수업이 있든 없든 적어도 수험생이라면 나는 10시까지 자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나는 낮밤이 뒤바뀐 생활이 나의 체질이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아침 10시까지 난 그건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면은. 하지만은 나는 정상적으로 12시, 1시에 자고 아침에 6, 7시에 일어난다고 본다면은 6시, 7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 나는 아침에 치카치카 하고 뭐하고 커피 한 잔 때리고 나면 국어선생님 때린다가 보면 국어 선생님 미안합니다. 커피 한 잔 드링킹 하고 나면은 뭐예요? 난 아침의 시작을 월수금은 고유어 5개로 할 거야. 화목토는 비문학을 대삭 때문에 3지문씩 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결합되어서 가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공부는 결이 달라요. 나한테 와서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익힐 수밖에 없는 공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공부가 있는 것이고 단순히 무식하게 암기하면 되는 어휘의 공부가 있고 지문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답을 고르는 비문학도 있는 것이고 빨리 그래서 이 권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맛을 보시고 이런 것이 있구나. 그걸 먼저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 집에 가서 적어도 2023년 군무원 9급, 7급 시험 문제를 본 다음에 이런 것이 출제가 되는구나. 문정호 선생님이 비문학 풀라고 하는 게 어휘 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구나.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은 아니구나. 구라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지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나랑 첫날이에요. 그래야지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내가 할 만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이 권을 보시고 앞으로 고유어도 외워야 돼. 한자도 해야 돼. 한자성어도 해야 돼. 속담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지? 일단은 내가 다음 주 선생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실 테니 일단은 이번 주에는 내가 한자성어를 일주일에 3일 정도 할 거야. 한자성어 10개씩 30개 외울 거야. 내일 까먹어도 돼요. 여러분들하고 나는 낙타고 다람쥐고 거북이니까 오늘 공부한 거 내일 다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까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줄이려면은 나의 패턴에 대한 나의 하루하루살이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공부는 결이 달라요. 나한테 여기서 4시간 배우고 집에 가서 익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하고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루에 비문학도 몇 개 보고 고유어도 보고 한자성어도 보고 속담도 보고 설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를 내가 가르쳐야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니 빨리 이 권을 본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공부도 해보시면 좋아요. 다이어리 비싼 거 사지 마세요. 비싼 거 몇만 원짜리 사지 마세요. 다이어리를 내가 쓰기로 했어. 안 쓸 거면 안 써도 돼. 근데 나는 다이어리를 쓰기로 했어. 쓰기로 했는데 쓰다가 이 방향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럼 다이어리 새로 사가지고 또 쓰기 시작할 거지. 그 공부도 잘못된 거잖아. 이거는 합격하고 나가면 그만인 공부니까. 그러니 다이어리 좀 천천히 쓰셔도 돼요. 일단은 뭔가를 그냥 벽에다가 찌끄리면서 월요일은 뭐 하는 날, 화요일은 뭐 하는 날로 한번 계획도 좀 잡아보시고
그치? 사람은 누구나 다 공부기 때문에 내가 지금 5개 외운 것을 조금 지나면 깨울까 까먹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가르쳤지만 또 까먹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빨리 그 고민에 대한 것을 탈피하려면 뭐야? 나는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공부할 거야 라는 계획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 얘기들이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이 권을 탐구하신 다음에 이 권에 있는 어휘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일주일 동안 부담을 이만큼 갖고 와야 돼. 그냥 오면 안 돼. 알겠죠? 자, 언어와 국어 들어갑시다. 문법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차례를 보셔도 좋고 보셔도 되는데 맨 시작이 언어와 국어인데 언어의 특징, 국어의 특징. 인간이 배우는 언어란 무엇인가 이런 건데 시험에 출제되긴 하지만 뭐 언어의 특징,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로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설명할 텐데 모든 문법 공부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그거지. 공무원 국어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출제가 아니 되는 것은 아니니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근데 또 여기에나 얘기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으로는 이제 20쪽 보시면 돼요. 두렵기 때문에 뭐든지 다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뭐 언어의 3대 요건 외우지 마세요. 주체, 형식, 내용이 뭘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겁니까?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주어진 강좌 수가 기본 강의만 한 200강 한다면 다 설명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달 지나서 다시 이거 설명하고 나면 욕먹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시간 쏟는다고. 언어의 3대 요건, 말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든 말이든 텍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언어의 특성인데 걔는 일단은 뭐 별표 표시까지는 그렇고 좀 이렇게 형광펜으로 박스를 좀 거둡시다. 21쪽에 뭐 언어의 특성이라 그래요. 보면 언어의 특성 그 박스로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5개 있죠. 얘는 좀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언어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보면은 뭐 전공서마다 한 10개, 11개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는 이 5개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언어의 뭐 할까? 뭐 언어의 개방성? 언어는 적당한 말로 모든 걸 만들 수 있다는 건 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5개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아서 5개 정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5개면은 충분히 시험은 다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이 시험에 자주 나오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언제 나왔는지 기억도 없어요. 뭐 재작년인가에 지방직 시험에서는 한 번 낸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요. 하지만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낸다고 다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편하게 혼자서 읽어도 되는 부분이니 편하게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도 들었긴 들어야죠.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모든 언어는 사회적 특징이 있어요. 약속이죠, 약속. 예를 들어서 얘를 분필이라고 해요. 지금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는 분필이죠. 근데 오늘부터 내가 얘를 갖다가 짜장면 이러면은 어떻게 됐지? 내가 만약에 이 사회의 지도자고 주목이 제일 세. 그러면은 짜장면 하라고 이시죠. 짜장면 하라고 그러면 다 듣겠지만 아니죠. 언어는 얘는 분필이라는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언어는 사회성.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 언어는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없던 말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지금 뭐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진짜 새로 생긴 말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시대를 반영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있었던 만어나 뜻이, 말이나 뜻이 없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영감인데 영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사회적인 위치, 벼슬, 지위였는데 지금은 그냥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그 뜻이 없어졌죠. 물론 영감이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이라면 변화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있던 말들이 지문을 안 쓰고 천으로, 오늘 안 쓰고 백으로 이렇게 대신하기도 합니다. 언어의 역사성 변한다. 간단하게 갑시다. 간단하게 갑시다. 얘가 그래도 언어의 특성 중에서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됐어요. 언어의 특성 5가지 중에서는 그래도 자의성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의성이 매번 나오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힘들 필요는 없어요. 언어의 자의성. 얘는 알아두면 좀 좋은 것도 있죠. 우리 그런 말 쓰죠. 이런 방자한 녀석. 그럼 뭐야?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지. 그럴 때 이 자가
방자할 자자인데 안 써도 돼요? 제가 오늘 첫 술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한자 공부는 하는 겁니다. 한자 공부는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몇 번 얘기해서 이렇게 좀 얘기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게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라고 많이 물어보는 것은 솔직히 이 부담되는 걸 안 해도 내가 붙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경제성이죠. 그런 걸 물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일단은 가장 친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친구는 내가 신뢰할 수 있잖아. 얘가 전문성은 떨어져도 얘가 나에게 진심 어린 말로 해줄 것이라는 신뢰성이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나한테 묻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전문가라고 왔잖아.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안 묻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신뢰가 가도록 오늘 첫 만남이에요. 다음 주 되면 조금 좀 더 신뢰가 가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 많이 해서 올게요. 신뢰가 같이 생겨야 돼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자는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도달해 가는지는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야 죽을 때까지 공부해. 숨도 쉬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뭔가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복습을 할 거면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면 그럼 죽어야지. 안 죽어요 사람은. 구체적으로 알려줄게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런 건데 한자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어디서 물어봐요? 전혀 신뢰도 가지 않고 전혀 신뢰성이 없고 전혀 전문성이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은 다음에 그걸 전부로 알고 있어요. 어디? 인터넷 카페 댓글, 단톡방. 그 사람 알아요? 근데 그것을 전부로 알고 있죠. 왜? 익명성이 주는 편리함 때문인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편리함에 맡길 것입니까? 나한테 물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한자 공부는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더 차차 얘기를 해줄 텐데 한자 공부는 하는 거라고 지금 5번 넘게 얘기했어요.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도 그렇고 단순히 한자가 한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서도 그렇고 국어시험 25문제 중에서 한자가 관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 공부는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급시험에 고전시가 중에서 한자에다가 음을 안 달았어요. 그걸 어떻게 읽어? 그렇지? 방자할 자자를 써서 자의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말하지 맙시다. 세상엔 이런 사물, 실체, 사물 대상이 있죠? 그렇죠? 우린 이걸 갖다가 감각으로 인지해요. 먹보고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귀로 듣고 여러 가지 감각, 오감을 통해서 인지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언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지 과정을 통해서 아 얘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써도 나무고 언어 기호로서는 이렇게. 근데 이 실체와 언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무로 부르자고 약속했을 뿐인 거야.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이렇게 되고 또 다른 나라는 이렇기 때문에. 다시 외워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실체와 언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부르기로 했느냐? 언어의 약속성, 사회성 때문에. 그게 바로 자의성. 실체 대상과 언어 기호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여러분과 내가 만난 것도 자의적인 만남이에요. 자의적인 만남. 자의성. 그럴 때 이 자자가 방자할 자자예요. 얘는 마음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걸 언어 기호화하는 것이니까. 제가 개를 미워하진 않는데 저는 개를 안 좋아해요. 보면 이렇게 털 날리고 그 뭐지? 왜 개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헐떡거릴까요? 이렇게 막 꼬리를 흔들고 너무 싫어요. 와이프가 개를 좋아해가지고 개 키우자고 몇 번 얘기했다가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손을 잘라서 제가 개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언어인지학적 측면에서 개를 보는 거예요. 언어인지학적 측면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개가 이만한 개껌을 주고 먹을래 그러면 좋아서 막 달려들면서 먹죠. 그리고 내일도 그걸 까서 주면은 또 먹죠. 아주 좋아해요. 한 달 내내 먹고 2달 내내 먹고 3달 내내 먹고 죽을 때까지 먹어요. 오늘 짜장면 맛있죠? 짜장면 맛있죠?
일주일은 못 먹죠. 언어 인지학적 측면에서 왜 개는 그렇게 똑같은 걸 주어도 꼬리를 흔들면서 열심히 먹을까요? 개가 맛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개가 냄새는 우리보다 더 잘 맡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언어 인지학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인간은 사물에 존재하는 것들을 감각적인 인지에 의해서 언어화해요. 이건 고도의 추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에는 맛이 이만큼 있지만 그것을 언어 기호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AI가 똑같은 걸 보고도 달리 인식하듯이 굉장히 고도의 인간적인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개는 거기서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이 외에는 그 다음에 과정이 없는 거죠. 언어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걸 줘도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것을 왜 줄까? 를 언어화에 의해서. 내 오늘도 나에게 하나를 줬으니 내일은 2개를 줄까? 표정을 살피면서 저 누나가 엄마가 오늘은 내일한테 안 줄까? 를 인지하지 못해요. 주면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언어학에 의한 거니까 제가 개실한다고 보지 마세요. 인간하고 개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거기에는 언어화하는 과정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만큼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고도의 인지적인 과정인 거죠. 그렇죠? 언어는 자의적이에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인간은 언어화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고도의 인지적인 과정인 거죠. 그러니 만약에 내가 뽀삐를 키우는데 저는 인지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더니 뽀삐가 코를 흔들면서 나를 너무 좋아하면서 반겨주고 있어요. 과연 그게 나를 러브하고 그치? 카인드하고 해서 좋아하는 걸까? 개껌 먹는다 내놔라 이지 않을까? 라고 인지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 주시고 빨리 개껌을 주세요. 그 다음에 추상성과 분절성까지 설명할게요. 추상성. 원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첫날에 더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인 거예요. 추상성. 우리가 보통 추상 그러면 뭘 생각해요? 피카소의 추상화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시다. 물론 피카소의 추상화의 추상도 이 추상이랑 같은 개념으로서 엮이는 것이지만 그건 예술에서의 추상이고 언어학에서 추상은 좀 다르니까. 자, 언어는 연예인, 군인, 의사, 교사, 공무원 묶어서 뭐라 그래요? 직업 그러죠. 이렇게 하의어, 하위어 해도 돼요. 하의어, 하위어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상의어, 상위어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래야지 언어를 경제적으로 편하게 쓸 수가 있죠. 마트에 가서 떡볶이 사고, 요즘 떡볶이 맛있죠. 초콜릿도 사고 과일도 사고 모두 사러 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먹을 거 사러 가면 되죠. 이렇게 언어는 하이어들의 공통점 모아서 상위어 만들기 좋아해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이렇게 맞았어요 할 때 뺨을 맞았을까 턱을 맞았을까? 뺨과 턱을 구분하는 것이 몇 센치? 뭐 의학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뺨이니 턱이니 목이니 언어는 이렇게 구별하는 거 좋아해요. 우리가 오색빛깔 무지개죠? 그렇죠? 무지개죠. 우리 군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네. 물론 이거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요. 보가 맞습니다. 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외래어 표기법. 우 아니에요. 오유는 무조건 오로 통일한다가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레인보, 스노, 창문은 윈도. 우리 군무원 시험에 2019년에 뭐 나왔어요? 그림자 복싱, 섀도우 복싱. 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무지개를 뭐라 그래요? 7빛깔 무지개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5색이 창연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3색이면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7색깔로 나누는 것도 언어가 나누는 거예요. 언어는 나누고 구별하기 좋아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5개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것들은 문제로 풀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그냥 간단해요. 어떤 보기를 하나 준 다음에 이 특성을 설명하면서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언어의 특성까지 여기서 23조까지 설명을 하나 했는데 첫날이니까 설명 많이 해야 돼. 내가 여기서 하나 끊고 좀 해줄게. 자,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얘기인데 빨리 집에 가서 유튜브 보세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공자 스승님이야. 인이란 무엇이냐? 그치? 인의 예지 중에서 예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답해야 돼요. 외운 대로 답할 수도 있지만은 생활 속의 이야기로 답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아이고 자로야 깨달았구나. 너는 이제 깨달음의 생각으로 얻었구나. 이건 부처님 공자님의 이야기. 주관식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여러분들은 뭐예요? 물음에 답하시오. 4개 중에 하나 사지선다의 이야기. 혹시 집에 가서 스터디를 한다거나 혼자서 공부할 때 이런 사람은 없지? 거기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안 읽어도 되는데 21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21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임의적인 것이다 라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셋이서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하기로 했어요. 자, 스터디하기로 해가지고 자 이번 주는 네가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만약에 정리를 해와.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스터디하기로 한 거예요. 스터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터디 하지 마세요. 그거. 근데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는 네가 학습과제 준비하는 날이니까 네가 언어의 특성 준비하는 날이야. 준비해와. 해가지고 준비했어. 한 다음에 프린트 나눠준 다음에 자 너 얘기해봐. 자 언어의 자의성은 뭐야? 언어의 내용과 음성 사이나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가? 너 틀렸어. 이런 공부는 아까 공자님의 세계죠.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는 객관식이에요. 언어의 내용, 의미라고 해도 돼요. 형식, 음성이라고 해도 돼요. 소리라고 해도 돼요. 뭐든 좋아요.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 자의성이지. 자의성을 아냐 모르냐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객관식의 공부지 자의성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공부가 아니에요. 빨리 공무원 공부야. 사지선다 문제에서 많이 정답 낸 다음에 합격하고 나가면 끝나는 공부야. 앞으로 이 얘기는 오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깨달음이 올 거예요. 앞으로 제가 오늘 한 번에 확 오는 건 아닐 텐데 공무원적인 사고, 사지선다의 정답을 얻는 사고가 빨리 필요해요. 오늘 혹시라도 얘를 공부한다면 뭐예요? 언어의 자의성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얘가 자의성이지. 그치? 얘가 사회성이지. 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는 가장 필요한 뭐가 필요해요? 핵심 키워드가 필요한 거죠. 사회성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언어는 역사성은 변하는 것이고 하지만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해? 언어의 특성이란 무엇이고 여러분들 언어의 특성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강의가 필요해요. 오케이? 좀 빨리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고진감래 한자성어 물론 고진감래할 때 고진감래가 뭐고 얘기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는다 속담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물론 설명을 하면 좀 더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들어봤던 것이고 어휘는 일단 무턱대고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빨리 스스로 깨달아 나가야지. 그래서 하루에 어휘를 5개씩 수요일 날에는 항상 한자성어를 3개씩 그 다음 날은 비문학을 몇 개씩 하는 과정을 하다가 내가 비문학 강의를 할 때 한자성어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폭발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하는 법을 조금 여러분들 카피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응? 알겠죠?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시험에 잘 내진 않지만 그냥 얘기하면 언어에는 기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뭔가 정보를 드러내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를 설명하거나 또는 감정을 표출하거나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언어의 기능이라고 보아요. 예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냈어요. 영희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그랬더니 철수가 뭔데? 철수가 뭔데? 했더니 여기가 너한테는 엿이나 먹으라고. 자, 이 말의 의도는 뭐냐? 이런 식으로 되면 언어의 기능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일반적인 거라서 뭐 표현이니 표출이니 아마 괴세다. 사교를 하고 싶지 않은 반친교적 기능이자 걔한테 내 근처에 오지마라는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이 있겠죠. 다양하게 물어보는 대로 답하면 돼요. 그러니 여기서 설명할 것은 하나겠지. 얘는 뭘까? 나머지는 들으면 알 수 있잖아. 시나 음악을 듣고 언어로 표현하는 건 미적 기능. 정보 전달적 기능. 시험의 메타적 기능은 정말 출제된 적이 한 번 옛날에 봤는데 거의 없거든요. 관어적 기능이라고 하고 메타적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되죠. 한국어는 뭐뭐를 위한 언어이다라고 해서 언어가 언어를 설명할 수가 있죠. 언어로 언어를 설명할 수 있죠. 이거 되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언어학을 배우러 왔는데 이 세상에 학문이 언어학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도 있죠. 미술도 있죠. 또 요리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학문일 수가 있죠. 음식으로 음식을 설명한다? 아무런 다른 거 안 돼. 한 그릇에 뜨거운 국물을 만들어서 이걸로 다른 음식을 설명한다? 잘 모르겠어요. 요리사가 아니라서.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메타언어적 기능, 관어적 기능이라고 해요. 이 정도만 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5쪽의 이야기예요. 별거 없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 중에서 이거는 더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미리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킵해 놓았다가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하마. 아니면 요거는 다음번에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하마.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여기까지는 특별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더 설명할 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심화 과정을 통해서 더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가마적 기능? 그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내년 봄쯤에 다시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면 여러분들이 25쪽까지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어의 특성 기능이에요.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은 좀 낮아요. 많이 낮아요.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국어 했을 때 당연히 언어보다는 국어의 특성, 국어의 기능을 조금 더 출제가 잘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국어의 기능 특성이 더 많이 그 기능 아니지 국어의 특성이 매번 출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국어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문법적인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공부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얘는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종교적인 얘기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따른 바이블에 따르면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원래 모든 인간의 시작은 아담과 이브였죠.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 그렇다면 그래요. 그 아담과 이브가 자식을 셋을 낳죠. 근데 이게 첫째 놈하고 둘째 놈이 서로 싸우다가 첫째가 둘째 죽이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셋째한테 이 셋째가 이름이 또 셋이에요. 걔한테서 이제 쫙 이제 계통이 이어나가는 게 이제 하다가 한 번 끊기는 거기서 끊기지. 노아에서 방주를 만들고 다 싹 죽고. 그다음에 노아가 또 자식을 쫙 이어나가는데 그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이게 막. 그래서 이제 바벨탑 만들고 들어보셨죠? 바벨탑 무너지게 하면서 신이 그랬다잖아요. 니네들 서로 이야기하지 마. 그래봤자 맨날 신 나를 부정하고 말 안 들을 거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인간의 언어를 싹 다 바꿔버렸죠. 그게 이제 아마 바벨탑에 나오는 신의 저주이기도 했을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신이 실수한 거라고는 보지 않고 신의 지극한 의도이시겠죠. 인간의 언어는 우리 한국어가 다르고 일본어가 다르고 중국어가 다르고 영어가 다르지만 그 다른 수백 개의 그런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 크게 보면 4개의 부류를 엮여요. 부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랑 1년 과정을 가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정치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언어학자로서 일본을 좀 별로 좋아 안 해요. 언어학자로서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는 이유는 있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그런 큰 아픔을 해서 언어가 큰 틀이 깨져요. 큰 흐름이 오게 되고 일제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어쨌든 싫어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아주 밀접한 언어예요. 형제 언어예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고 문장의 순서도 같죠. 언어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은 첨가어 또는 교차어에 속하니까 얘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 외웁시다. 우리 한국어는 첨가어 또는 교차어의 부류에 속한다. 첨가어라고도 하고 교차어라고도 해요. 이 첨자가 더할 첨자이고 교자가 악유교자로서 뭐가 붙는다는 말인데 아직 여기 설명 안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겠지만 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을 때 아직 문법 설명 안 들어가서 미안해요. 하지만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명사죠. 이 정도는 하지. 사물의 이름 명사. 간다 이거는 고한 거니까 이거 동사지. 이 정도는 하지. 이 정도 괜찮죠? 학교 명사죠. 명사. 사물의 이름 명사. 명사란 말이야. 우리 한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이렇게 명사 뒤에만 붙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명사 뒤에 이렇게 뭔가 덧붙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문장에서 주어가 되고 부사어가 되는 이렇게 덧붙는 말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런 거를 조사라고 해요. 조사. 조사라고 해요. 조사. 우리 한국말을 포함해서 일본말과 같이 첨가어, 교차어는 이렇게 조사, 아직 어미는 설명 안 했으니까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의 조사와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첨가어, 교차어, 조사 어미가 처한다, 첨한다, 악교 붙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어는 첨가어 또는 교차어에 속해요. 이 말은 가끔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말하고 조용류가 같은 일본어도 우리하고 같은 형식이죠. 근데 중국은 아니죠. 중국은 어디로 가요? 조사어미 없죠. 어디로 가요? 성조로 가죠. 성조로 가죠. 그리고 그 성조가 중국도 심하지만 어디로 가면 더 심해요? 동남아 쪽으로 가면 심하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시아권이 붙어 있고 한반도 이렇게 붙어 있고 일본이 있는데 언어학적으로는 말을 쓰는 말로는 이쪽이 붙어 있죠. 말과 성조. 물론 쓰는 말이 서로 소통은 안 되지만 성조가 발달해 있고 성조로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글자인 한자는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쪽으로 갔죠. 우리는 원래 한자의 지극한 문화였다가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시면서 한자어가 지금도 많이 쓰지만은 한글로 쓰게 되면은 한자어를 몰라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런 살 수가 있어요. 1부터 10 다 씁니까? 못 쓰는 사람 간혹 있어요. 자기 이름은 씁니까? 못 쓰는 사람 많이 있죠. 괜찮아요. 심지어 근데 바다 건너 있는 일본은 우리보다 한자를 훨씬 많이 쓰죠.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본적인 한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간판을 읽는다거나 설명서 같은 거 읽을 때 한계가 있죠.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언어라는 게 참 말과 글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요. 어쨌든 천천히 얘기합시다. 외웁시다. 우리 한국어는 첨가어 또는 교차어에 속한다. 오늘 과제 줄 거 있어요. 과제 줄 거 있어요. 제가 이미 과제를 줬는데 이따 끝나는 마지막 시간 때 과제 정리한 다음에 듬뿍 수업 과제 안겨주고 갈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이죠. 나머지는 다른 나라의 언어의 특징이니까 알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에는 조사하고 어미가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또 관사가 있죠. 그런 것도 우리하고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알타이어 족속에 속한다, 계통에 속한다라고 해가지고 계통적 분류했는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끝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지.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그 침팬지 이쪽 인류학 계통의 동물이죠. 여기 누가 있으면은 개과고 여기는 고양이과고 저는 사람 이게 동물학적으로 보면은 침팬지 인류학적 그쪽이죠. 그리고 한쪽으로 보면 또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강사죠? 국어 선생이죠? 사람을 나눌 수가 있죠. 자, 언어의 형태적, 여기서 말하는 형태적은 문법적인 부류라고 보아도 좋아요. 그럴 때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언어들을 첨가어라고 하는데 언어를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는 어느 나라 언어는 이쪽에 속하고 어느 나라 언어는 이쪽에 속해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언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해요. 알타이어족에. 그러니 첨가어하고 교차어가 알타이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은 아니지만 종류가 다르죠. 하지만 우리 한국어는 알타이어에 속하면서 첨가어의 한 종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라는 사람은 뭐 있어요? 그 영장류에 속하는 동물이지만 또 뭐예요? 남자이면서 국어 선생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 이 알타이어족은 당연히 뭐야? 일본어도 포함해요. 우리하고 같은 족속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조사하고 어미가 발달된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한다면 모를까 시험에 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알타이어족의 특징이 아주 잊을만하면 간혹 한 번씩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배운 게 없어요. 모음조화도 안 배웠고 두음법칙도 아직 몰라요. 이런 것들은 의문의 변동이 끝나가면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하지만 이건 알아둬야 되죠. 일본어를 포함한 우리말은 계통상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여기서 통사적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텐데 여러분들은 책을 믿으시면 좋아요. 책은 이번에 2024년 개정판이 나오면서 많은 내용을 바꿨는데
이 책이 워낙 책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상으로 느끼는 것은 바뀐 걸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실 이만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여기다가 1리터짜리 간장을 하나 붓는다고 짠맛이 느껴지진 않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바뀐 건 바뀐 거예요. 이게 보면은 매년마다 1년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4번씩 교체를 수정을 해요. 최근에 2019년 7월 19일에도 뭔가 수정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걸 떠나서 이 책은 믿으시면 좋은 게 가장 최근에 수정된 내용들도 다 반영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교정표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책을 쓰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옛날 책을 굳이 보시는 분들은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 터키 여행 갔죠? 하지만 작년 상반기 때 이제 공고사항이 나왔어요. 터키는 아니고 튀르키예가 맞다. 하지만 국립국어원 연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국립국어원에서는 튀르키예로 쓰는 것이 맞지만 이기 때문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터키가 검색이 안 돼요. 하지만은 터키가 그동안 쓰던 관행이 있으니 둘 다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케이? 그날은 이제 튀르키예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만은 터키를 써도 된다고 무방하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공무원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될까?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에는 외래어 표기 잘 내죠. 이번에도 필수로 냈죠. 이런 것들은 안 내는 거예요. 알겠죠? 안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무원 시험에 맞게 생각하면 되겠지. 요거는 이따가 설명하고 쉬는 시간 동안에 책 구경하세요. 2권.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